그다음에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이 채권 가격이라는 거 관계를 이거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교수들도 경제학 교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쪽 전공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채권이라는 거는 신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당시에 시장 이자율로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같은 이자율을 주지 않으면 안 살 거 아닙니까? 채권을 안 사주겠죠. 그런데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미 옛날에 발행된 겁니다. 10년 전에 발행된 20년짜리 채권이면은 현 시점에서는 그 채권은 뭐와 같은가 하면 만기가 10년 남은 채권과 같은 거겠죠.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발행돼 가지고 10년이 지났고 아직 10년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정부나 기업에서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할 때 현재 그 10년 만기가 남은 거래되는 그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률과 맞춰줘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일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 일드고 요때 C는 쿠폰 페이먼트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만기돼서 돈을 받게 됐을 때 그 수익률이 캐피탈 게인이고 이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액면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고정돼 있잖아요. 그거를 살 때 내가 얼마에 사느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일두고 그러면 채권을 신규로 그 당시에 발행하는 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겠어요? 싸면 더 낮은 이자를 제공하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 수익률과 그 다음에 신규로 발행하는 이자율이 같아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이자율을 결정하게 될 거다 하는 가늠자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 가격하고 명목 이자율 관계는 서로 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죠? 왜냐하면 이 가격하고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는 것이 이 수익률을 현재의 이자율을 맞춰줘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다음에 이 위험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기대 물가, 기대 수익률은 이 채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채권의 가격이 있고 채권이 총 팔리는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같은 주어진 가격에서 채권을 얼마큼 가격이 비싸면은 채권을 당연히 갖고 있던 채권을 팔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기울어지는 서플라이 커브가 나오고 이 디맨드 같은 경우는 같은 채권인데 현재 가격이 높으면은 덜 살 거 아니에요. 덜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커브를 가지고 그 균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거는 전통적으로 소위 우리가 마샬리안 이코노믹스라고 알프레드 마샬 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경제학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마샬리안 이코노믹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 쉽게 말해서 기대 물가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현재의 가격에서 앞으로 물가가 높아질 거다. 그러면은 채권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이자, 쿠폰 이자로 받는 거나 이거는 딱 고정돼 있고 액면가도 고정돼 있잖아요. 미래에 받을 거는. 그러면 미래에 물가가 높아지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서플라이 커브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난다. 이쪽으로 전체가 움직인다. 디맨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은 이제 미래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채권 사면은 손해인데 그러니까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설명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하나하나 저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정부 재정 적자가 높아진다.
정부 재정 적자가 높아지게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세금을 높이거나, 두 번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폭이 되겠죠. 그러면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서플라이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얘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명목이자율은 높아지겠죠. 서로 의미 관계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걸 살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미래에는 이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그래요? 정부가 재정 적자 채권을 발행해서 쓰는 돈은 정부가 대통령 월급 많이 주기 위해서 합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면 그건 강도죠.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하면서 그거 하는 거는 반드시 질의응답 시간. 예, 알았습니다. 뭐에 쓰냐면 국립민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그죠? 그래서 정부가 가버먼트 스펜딩을 많이 쓰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GDP 올라가요. 성장률 올라가고, GDP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그럼 기업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러면은 그 결과 정부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소득이 높아지니까 소득세가 증가되겠죠. 법인세, 기업이 잘 되면은 법인세가 증가될 수 있으니까 법인세, 그러니까 텍스 레비뉴가 늘어나겠죠.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나중에 세금을, 이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는 파산 안 해요. 그러니까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면은 달러로 돈을 빌리거나 이러면은 파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째라.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땅덩어리와 거기 사람들을 뺏어와야지만 보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 그렇게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왕실끼리 전쟁이고, 그 가운데 피 터지는 거는 뭐 농민들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뭐 큰 차이 없는데, 전쟁은 대신 기사들이 많이 해줬죠. 기사들. 용역이에요, 용역. 쉽게 말해서. 유럽에서 전쟁할 때 가장 용역으로 많이 팔린, 잘 쓰인 사람들이 어느 동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유럽에서. 스위스, 이 뭐 좀 아시네. 근데 스위스도 있는데 스위스는 소수예요. 가장 대규모로 그 용역을 공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되려 그러면은 우리가 조폭이나 깡패를 생각하면 등치 커야 되겠죠. 힘써야 되겠죠. 그 대신 먹고 살기는 힘든. 유럽에서 어디가 그렇습니까? 북쪽,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바이킹, 노르만. 그 동네 사람들은 맨날 배 타고 노략질 하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몸뚱이 하나 가지고 그 용역 하는 거예요. 따뜻한 곳에 있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페인 왕가 쪽에 가서. 그 프로들끼리 서로 싸우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몸뚱아리가 서로 자기 먹고 사는 건데. 그래서 발생한 것이 기사도 정신입니다. 서로 우리 프로들끼리는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왕실에서는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몸뚱아리만 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옷, 무기, 말 이런 걸 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왕실은. 그 다음에 이거는 로너블 펀드는 뭐 돈 빌려주는 펀드 개념으로 했을 때 프라이스 대신에 I를 쓴 거고요. 제가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요거 부분인데, 결국은 이자율이라는 거를 뭘로 우리가 볼 것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현금과 채권이라는 거,
아니면 은행에 저금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요. 그래서 현재 균형된 이자율에서 나는 현금은 한 30%, 채권을 70%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이자가 생기는 금융자산과 이자가 없는 금융자산, 현금, 채권 이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여기에 재밌는 게 이자가 없는데 요새 많이 들어온 것이 금, 비트코인, non-functional token 해가지고 NFT는 사실 이거 뭐 저거 뭐죠? 멋있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저거랑 딱지하고 똑같아요. 야구 선수 이렇게 안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우표 여러분들 우표 아시나요? 우표 수집하는 거와 똑같아요. NFT라는 거는 그거를 뭔가 멋있게 디지털 해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나중에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귀하니까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칼럼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 도그이코인 만들어서 사기꾼이라고 제가 나쁜 놈이라고 썼는데 최근에 루나가 박살나면서 권도용이라는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이때 이자율은 많이 서플라이와 많이 디맨드인데 뭐 이거 그 중요한 거는 이 제가 존경하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냐.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나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병실에 가야 되고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면 현금이 중요하지 이자 많이 주는 채권이 중요한가요? 병원 가서 채권 주고 병원비 받습니까? 안 그래요. 유동성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필립스 커브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사실 참 중요한 건데 정책 베버리지 커브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필립스 커브는 쉽게 말해서 필립스 커브는 원래 윌리엄 필립스라는 1958년도에 나온 건데 이게 실업률하고 뭐하고의 관계였는가 하면 마니 웨이지 임금과의 관계였어요. 이게 서로 아주 안정적으로 전 세계 뉴질랜드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이것이 서로 간에 의미 관계를 갖더라.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실업률을 임금을 높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은 실업률이 높아질 테고, 그죠? 그다음에 임금을 낮추게 되면은 실업률이 줄어들거나 하는 식의 관계가 있으면은 뭔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재정 확대 정책, 재정 정책이라는 것의 기능을 무지하게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1968년도에 아까 얘기한 밀턴 프리드만과 에드먼드 펠프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 실패한다. 밀턴 프리드만은 사람들이 약간 바보다. 금방 물가 상승을 했을 때 자기가 임금 손해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좋아라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달으면은 이거 소용없네. 그렇게 돼서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펠프스라는 사람은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게 사람들이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직장에 다니다가 딴 데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직장을 자기가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실업률이 10%면은 적어도 10명, 100명 중에 10명은 직장을 못 구하는데 이것이 한 3%로 줄어들게 되면 97명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만두고 하더라도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뭐가 높아지느냐 하면은 노동자들의 바기닝 파워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임금이 고정되다시피 한다. 그것이 펠프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스 커브라는 것이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필립스 커브가 수직으로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거를 주장해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프리드만 펠프스,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심스, 그다음에 사전트. 심스는 요새 한국은행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기 누구야? 하이에크. 한 7명 돼요. 그러다가 이 필립스 커브가 그렇게 수직이 아니다. 그거를 누가 얘기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2000년도에 아켈로프라는 분하고, 아켈로프라는 사람의 부인은 지금 미국 재무장관인 자넷 옐렌입니다. 이 아켈로프라는 분이 아주 뛰어난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이 양반이 뭐냐 하면 near rational,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될 경우에, 즉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3%일 때 임금을 2% 올려주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인플레가 3% 발생하고 있는데 임금을 현재에서 2% 올려줬어요. 그럼 실질 임금은 사실 1% 감소된 거죠. 그죠? 근데 해피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제로예요. 근데 명목 임금을 1% 감소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임금 삭감됐네. 기분 나쁘죠. 요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가 0%가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자기 임금이 삭감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8% 10%일 때 이때는 또 굉장히 신경 써요.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내일 먹을 거를 가격이 오르는 걸 걱정해가지고 호딩을,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저축을 해버려요. 거꾸로 가버립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질러버린 게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새는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하고 가지고 필립스 커브를 측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밌게도 여러분들 그 어빙 피셔 이펙트라고 실질 이자율, 이거는 넘어갈게요. 요 자세한 거. 실질 이자율을 얘기한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1920년도에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항상 이미 다 생각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는 지금 2022년도에 나온 논문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 필립스 커브가 수평하더라 이거예요. 수직이 아니라 평탄하더라. 특히 어떤 부분에서 non-tradable good,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서 이 non-tradable은 무역을 하지 못하는 것. 반드시 그 나라 내에서 생산되고 그 나라에서 소비되고 하는 무역을 할 수 없는 이런 산업 분야 쪽에서 물가는 이게 수평적이더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책을 써서 재정 확대 정책을 쓰더라도 물가 상승이 별로 발생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트레이더블 인더스트리는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레이더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왜 달라지는가 하면은 외국이랑 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가 역할을 그동안에 크게 했던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하락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는 이게 2022년 지금 4월달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갖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거야, 정부가 올릴 거야, 한국은행이 올릴 거야, 이거를 예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올라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 이 베버리지 커브 요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요 파란 거는 단기 그 물가 예측입니다. 요거는 지금 2,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뒤편에 있습니다. 1980년 2월 달에는 기대 물가가 1년 후에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이렇게 높았고 그 다음에 10년, 5년 내지 10년 사이에 높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22년 4월 달에는 안 높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하느냐? 한국은행에서는 서베이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덜 될 것 같아요? 물어봐가지고 해서 최근에 3.3%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을 만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직접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몰거나 살거나 할 때 얼마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얼마 살래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든지 가장 확실한 거는 채권인데 인플레 물가로 보호받는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미국에서 그걸 팁스라고 Treasury Inflation Protection Security라고 합니다. 팁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3년물, 5년물, 10년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뭔가니 그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없는 채권이 10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이 발행되고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 되는 채권이 발행돼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가격 차이가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물가 상승을 해도 같이 쿠폰 이자율을 연동해서 높여주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죠. 위험이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보호가 없는 거는 물가 상승이 생기면은 위험이 커지니까 그 두 개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스프레드 차이를 이용해서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 채권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구나 하는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 미국 페드 연준에서 물가 상승을 기대 물가 상승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그 발행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며칠 전에 신문에 3.3%로 나왔다.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서베이.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파악해요? 그냥 주변에서 기자들이 얘기하는 뉴스 보고 대충 그런 나오는 얘기 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거기서 무슨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베버리지 커브를 말씀을 드리면은 베버리지 커브가 요거인데요. 쉽게 말해서 실업률하고 베이컨시 레이트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실업이 되면은 일자리를 찾지 않겠어요? 일자리를 찾게 될 때는 당연히 비용이 서치 코스트가 듭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해고됐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물러났을 경우를 퀴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이컨시 레이트라는 것은 빈 결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 소스에서 생깁니다. 첫 번째, 자기가 그만뒀을 때 아니면 해고됐을 때겠죠. 해고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만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디맨드 수요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만둔 사람들의 비율. 두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결혼율이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는 아직까지 사람을 못 구했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죠. 누군가 그걸 또 찾는 사람이 있고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회사나 이런 데에서 원하는 수요 측면이고 unemployment rate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그 실업수당 신청하거나 고용보험에서 그 실업수당 이런 거 그 보험 신청하는 거 가지고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하는 측에서 내가 그만두게 됐어. 요 두 가지 부분이 서로 맞아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실업률은 높은데 베이컨시 레이트는 낮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그 둘 사이에 이제 서로 의미 관계를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것이 1951년부터 59년 요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71년, 75년, 그 다음에 여기가 75년, 87년, 2000년대 서로 의미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쭉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가장 효율적인 점에서부터 이게 이쪽으로 현재 상태가 베이컨시 레이시 이 정도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실업률하고의 관계가, 이거는 뭔가니 실업률은 높은데 베이컨시 레이트, 즉 기업에서 사람을 결혼이 생겨가지고 뽑고 싶은 게 작아요. 이거 슬럼프죠, 경제가.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실업률은 높은 상태, 이거는 경제가 슬럼프 상태입니다. 반대로 실업률은 낮은데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가 높은 경우, 이때는 경제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이 그래요. 한국도 서플라이가 이게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으로 살짝 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뭐를 판단하는 데 쓰이느냐? 요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경제가 현재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은 슬럼프로 빠지고 있다, 아니면 너무 뜨겁다. 뜨겁다는 건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데 쓰고요. 요거를 그 곱하기 U와 V, 그러니까 unemployment rate가 vacancy rate를 곱하기를 해주는 값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베이컨시 레이시 일자리가 더 많이, 결혼율이 많아, 실업률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나는 거죠.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직장을.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1950년 한국 전쟁 때입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 군수물자로 들어가고 미군들 많이 파견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때 요 오렌지색이 역전되는 경우, 그 다음에 코비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핑크빛 라인이 가장 경제가 적절하게 흘러가는 때인데, 요 두 개 차이가 크면 클수록 unemployment rate이 아주 높고 vacancy rate이 낮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으로 경제가 아주 슬럼프로 망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요게 한국은행이고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겁니다. 이자율을 높일지 말지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가 조금 이렇게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부담이 커지니까. 그것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 2020년부터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이 베이컨시 레이트이 높은 상태고요. 코비드가 발생했을 때는 확 unemployment rate이 높아지고 베이컨시는 굉장히 낮은 상태였죠. 이거는 한국에서 아직 이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이걸 발견을 했어요. 스태티스티아라는 곳에서 한국의 베이컨시 레이트라는 거를 이렇게 반기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국의 자료, 요 자료 보시게 되면 한국의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요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베이컨시 결혼율이에요. 결혼율이 한국 같은 경우 딱 항상 unemployment rate이 더 높다가 결혼율이 unemployment rate보다 비슷해지거나 높아지는 요 순간이 딱 2021년 후반기부터입니다. 이 얘기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달 비용 값이 올라가고, 그죠?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가는
사람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 요게 그러니까 이제 살짝 뜨거워지는 순간일 수 있다. 21년 후반기. 그 앞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의 위기에 대한 고찰인데요. 식량과 비료, 이거는 자료로 참조하시면서 지금 어저께 인도에서인가요? 밀 수출을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병목 현상으로 뭔가 물건이 안 오는 거가 이 화물선 안 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요.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건 저는 이거예요. 중국이 금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인도나 이런 데서 금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요소수 사태가 정확하게 뭔가 하면 뭐 중국이 한국 골탕 먹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식량 생산에 비료가 혹시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내부적으로 비료값 폭등이나 이런 거 문제가 생길까봐 뭔가 이제 비료 수출하는 거를 금지시키니까 비료의 원료 중에 하나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가 부족하게 돼가지고 그 요소의 오줌이잖아요. 그냥 요소라는 것이. 거기다 깨끗한 물 타가지고 하면 요소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를 딱 금지시키니까는 아주 그냥 경제가 순간적으로 힘들어지는 순간이 이게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지금 사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미국의 PII라는 곳에서 이거 지난 3월 달에 발표한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프린트하느라 제가 고생 무지하게 했는데 왜냐면 안 나와요. 예, 그래프가 안 떠요. 걔네들이 이걸 그래서 식량과 비료가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철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돼지고기. 중국에서 돼지고기 중요한 그거잖아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딱 그냥 수출 금지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 수준이나 미국과의 갈등에서 페이즈 1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중국이나 미국이랑 서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하고 바이든이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서로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딴짓거리만 하고 있고 바이든은 IPEF인지 뭔지 뭐 나토 아시아 버전 나토인지 하여튼 이거 이상한 거 사실 그 바이든이 일본 가서 회담한 게 온 사람이 나렌드라 모디하고 알바니즈 안소니 알바니 호주 총리하고 기시다 그 다음에 바이든 4명이 뭐예요? 쿼드예요. 쿼드 군사동맹. 지네들이 회견하는데 온라인으로 딱 참여한 사람 나머지 그 7개 국가. 그 IPEF는 지금 현재 이게 아주 제가 오늘 아침에 아리랑 TV에 제가 그 일본의 그 게이오 대학의 시라이 교수하고 대담하면서 그 제가 영어로 이제 샬라샬라 얘기했는데 그 IPF 문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 경제 동맹체에 무슨 이거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 안에 공정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고 서플라이 체인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래 그러면 미국에다 팔아먹을 수 있거나 뭐 이거 프리마켓 액세스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냥 완전히 RCEP 중국의 그 경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하고 서로 그냥 카운터 밸런스인데 참여하는 나라 비슷하게 똑같아요. 여기는 중국 빼고 여기 RCEP는 미국 빼고 그래서 이게 한 11월 달 가봐야지만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야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